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CJ가 저렇게 오랜 동안 진짜 한 분야의 산업에서 한 분야의 어떤 사업을 성장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뭐 실패도 있고 뭐 지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지금 잘 해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CGV라는 극장도 CJ에서 그렇죠.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리고 작년에 이런 비대면 상황, 이런 부분들이 CJ한테는 또 약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네요. 네네, 그렇죠. 사실 뭐 넷플릭스는 저도 되게 즐겨보긴 하지만 사실 CJ는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넷플릭스는 또 해외 기업이다 보니 그런 약간 편견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마 CJ가 넷플릭스랑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죠. 네, 그렇죠. 어차피 기업은 경쟁이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태생적 네.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CJ가 어떻게든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이제 숙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뭐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면 과거보다는 좀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지상파죠. 그래서 뭐 SBS, MBC, 뭐 KBS 같은 그런 업체들도 지금 다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고 이러므로써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한 걸 좀 보시면, 네. 일단은 그 콘텐츠 제작 네.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투자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몇 년 된 이제 이슈인데, 보시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M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드라마 제작, 사실은 드라마 제작을 하는 업체는 또 외주 업체가 따로 있지만 기획이나 이런 이제 그 큰 그림이죠. 소위 말하는 빅픽처를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 제작 기획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M, JTBC는 뭐 잘 아시겠지만 JTBC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J컨텐트리라는 그런 자회사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스튜디오 S가 작년에 SBS에서 분사를 해서 요런 이제 드라마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즐겨보는 여기 드라마도 이제 리스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슨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저는 여기 스튜디오 S에서 제작한 모험택시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재훈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사실은 모험택시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사실은 좀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벌 준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또 통쾌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잘 건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거에 제가 잘할 때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스타, 그죠? 그다음에 헐리우드 영화 그냥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고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렇게 이제 변한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이란 거는 감성,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성에 얼마만큼 소구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글을 이해를 하고 한글로 된 컨텐츠에 공감을 하는가,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 너무나도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갔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경제적 위상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정 정도를 해볼 수가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메타는 사실 이제 유사 그런 개념이고 유니버스라는 이제 용어 합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세계죠. 하나의 세계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근데 이 캐릭터 하나 자체도 이제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 이제 프리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처음에 예,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아바타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료화 때문에 네. 많이 닫힌. 네네네. 네.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그 서비스를 안 하게 된 그때 네. 사례인데요. 그때 이제 나를 닮은 그 캐릭터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물론 이게 움직이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그런 약간 이제, 정형화된, 이제 정적인 그런 캐릭터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나만의 아바타,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또 이제, 조지 루카스인가요? 감독이 네. 만들었던 그런 아바타, 이런 영화들 영화도 좀, 있죠. 예.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IP 지식재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이제 그 아이돌들을 지금 아이돌들이 속해 있는 기획사죠. 기획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 제페토를 다운받아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네. 있고, 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네, 네. 굉장히 이 구조가 아직은 복잡해서 낯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MZ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나 봅니다. 저는 그 원인을 네.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컴퓨터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맞습니다. 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쪽에 보시면 저 넷마블이라는 이제 그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도 이제 BTS랑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블랙핑크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이제 아바타들이 공연도 하고 뭐 이제 팬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또 엔터테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또 좋아하는 그다음에 그런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또 울고 웃고 감동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분야도 저는 아트가 아닌가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그 메타버스 얘기 들은 것은 졸업식을 지금 대학들이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 S 학교에서 S 대학에서 졸업식을 이렇게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끌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이제 관심을 갖고 저 제페토도 다운받아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아니면 IP 이런 부분들이 접목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트프로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네. 이제 사례는 사례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뭐 다양한 기술이 너무 많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진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변조 방지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가 과거에 그 각광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위변조가 너무 쉬웠습니다. 복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JPG나 뭐 이런 형태로 제작이 돼 있으면 누구나 카피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수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본성이라는 게 개념이 잘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아트 자체도 블록체인에 의한 그런 원본성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비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만들었던 이 그 작품
이 작품이 아마 조각 다 5,0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776억 원에 팔렸다. 이제 기사를 딱 봤는데 이제 가장 큰 그 밑바탕에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아트를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이게 옛날에는 아트로 취급을 못 받았었을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영역이죠. 영역이고, 이 분야에 이제 또 전문가들이 나타날 테고, 또 이렇게 고가에 팔리는 디지털 아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중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776억을 주고 이거를 살 수는 없고, 이거보다 좀 더 대중성 있는 작품도 원본성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의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된다면 또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결국은 이제 상속을 해야 되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 값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5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진품 명품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각각의 그림을 보고 그 밸류를 써내게 했답니다. 6명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밸류의 평균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국세청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또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디지털 아트를 보여주셨는데 가격이 776억. 그래도 일단은 그 팔렸다는 것 자체는 그 그림의 가치를 누군가는 인정하고 그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미술로 이렇게 승화시킨 이런 요 과정이 바로 아트프로너십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분야,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자기는 회화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분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 그리고 그 작가 아니면 그 학생이 나중에 또 이제 기업가랑 이제 만나서 이런 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술 시장이 너무 아직까지는 외국의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느 정도 캐치업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좀 많이 왔는데 아직 그 미술이나 그런 쪽에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그 괄목하는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차 이제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좀 진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그래서 큰 아트프로너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저도 뭐 이해가 그냥 쏙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트프로너십이 그냥 앙트프로너십하고 뭐가 다른 거지, 어떤 분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만 했다가,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개념화 했을 것 같고요. 이 듣다 보니 정말 할 게 많은 영역이 또 아트프로너십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트프로너십이라는 그 영역이 계속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앙트러프로너십하고 접목된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 그 기본적인 이제 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라는 거는 어쨌든 인간의 감성을 잘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힘들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글쎄요, 죽을 때까지 좀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술 경영, 기술 혁신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이 많고 그쪽 부분을 이제 많이 가르쳤는데, 보면은 기술은 항상 진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요즘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만화책에서만 봤던 게 자꾸 이제 현실에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런 아트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결합이 돼가지고 아마 많은 저희에게 또 부를 가져다주고 아니면 즐거움을 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트적으로 그렇게 옷을 또 선별해서 오시고 이 아트적으로 옷을 입으시고 아트 프로너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트 프로너십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가장 큰 관심 분야가 어디이신가요? 뭐 노는 거 아니면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역시 노는 거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네.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 분야 좀 모르겠어요.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이런 이제 학문 분야랑 같이 좋아하는 걸 하면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만큼 또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재밌어서 하면 그 일도 즐거움이 돼서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아트 프로너십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잘 나오고는 있지만 더 우리가 필요하다. 우린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트 프로너십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창업 카페 첫 번째 세션, 토론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